의 마흔을 바라보고 있죠. 미국에 온 지는 이제 3년째 되는데 아직도 영어가 서툴려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후로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양쪽 집안에서 서로 사위, 며느리로 점 찍어놨다고 했어요. 돈 많은 집안끼리 하는 정략 결혼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워낙 친하셔서 나중에 당신들 아들이랑 딸 결혼시키자 장난삼아 말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른들이 시켜서 한 결혼이 순탄할 리가 있겠어요. 비록 아빠나 엄마 두 분 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부부로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나 봐요. 아빠는 카투샤 출신이에요. 왜 미국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 군인 아시죠? 제대를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자마자 엄마와 결혼을 한 아빠는 저를 낳고도 마음을 못 잡으셨답니다. 그 이유는 군복무 시절 한 미국 여장교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달라 힘들게 이별을 한 후 엄마와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요. 어릴 때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건 통기타를 치시며 제게 노래를 불러줬던 아빠의 목소리만큼은 지금도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엄마와의 관계였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결혼을 해도 살면서 부닥치는 숱한 역경들로 상처받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게 부부 사이인데 애초에 사랑이라는 기초가 없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점점 위기를 겪어왔고 그러다 미국에서 온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산산이 찢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빠가 카투사로 군 복무할 때 사랑했던 미국인 여장교였죠. 그 사람 또한 아빠가 제대하고 이별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전역 신청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었다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아빠는 이미 유부남에 딸까지 있는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고 아빠와 그 여자는 고민 끝에 결국 사랑을 택하기로 한 겁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2번 헤어질 수는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버렸죠. 제 나이 6살, 아빠는 그 후 1년 동안은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줬다고 해요. 엄마는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 돈은 절대로 안 쓰려고 다짐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형편에서 저까지 점점 자라게 되니 결국 아빠가 보내준 돈을 썼다고 합니다. 처음 그 돈을 쓴 날 엄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한탄스러워 밤새도록 우셨다고 해요. 저 같아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자기 자식과 부인을 버리고 간 남자가 보내준 돈을 살기 위해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기분이 과연 어떨까 상상조차 안 가네요. 하지만 1년 후 그마저 보내주던 돈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고 해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외할아버지가 땅을 좀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네요. 엄마는 일을 악물고 사셨어요. 시장에서 김밥 장사도 하시고 식당에서 주방일도 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죠.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하신 우리 엄마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셨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전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되어버렸고 외할아버지가 거두어 주셔서 거기서 쭉 살았네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차마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성적은 참 좋았지만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엄마가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미영아, 너는 꼭 엄마처럼 힘든 일 하지 마. 이 엄마가 꼭 너 뒷바라지 끝까지 해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보란듯이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큰 회사에 취직도 해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결혼은 꼭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하고 엄마처럼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평생의 한이었겠죠. 아빠와 결혼만 안 했으면 여자 혼자 애 키우기 위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엄마의 그런 바램도 무색하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해버렸네요. 그리고 바로 섬유 공장에 취업을 했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풀 야근에 주문이 밀리는 날에는 일요일도 근무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몸은 정말 천근만근이었어도 저 혼자 힘으로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20대 후반까지는 연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있었어도 제가 거부했을 거예요. 반드시 30이 되기 전에 최대한 돈 모아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식당도 좋고 옷가게도 좋고 뭐가 되었든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일은 없었네요. 함께 일하는 회사 언니의 집요한 부탁으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게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제작해 납품하는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그 사람은 저보다 5살 많았어요. 남자답고 어디서나 당당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저는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늘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세상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가 봐요.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저를 그 사람은 참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주 예쁘고 값비싼 유리병을 다룰 때처럼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러면서도 애정 표현을 할 때는 거침없이 하고요. 그 사람과 사귀고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이미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가게를 차리려 독하게 모았던 그 돈은 결혼 자금으로 둔갑해버렸고 제 나이 30에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처음에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설레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화내는 일도 참고 웃게 되는 게 신혼이라는 단어의 힘 아닐까요? 저도 그랬어요. 홀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행복했고요. 좁은 방 2칸짜리 집에서 더운 여름날 샤워 한 번 제대로 마음 편하게 못해도 좋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참 표독하고 못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던 저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건 기본이고 더 심한 말도 하던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 애비 없는 거 왜 데리고 와가지고 아우 복창 터져. 빨리빨리 설거지 끝내고 청소 안 하니? 하루 종일 주방에 붙어있으네? 답답해. 저는요,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 자랄 때도 하나 잘못하면 더 욕먹을 거 아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처신하며 살았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몇 배로 더 신경 쓰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 하나 욕먹는 건 괜찮지만 부모님 들먹이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요만큼 잘못해도 저를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이만큼 욕먹는 게 죽기만큼 싫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슨 말만 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막말을 일삼았고 처음엔 남편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제 편을 들어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비난의 화살은 저한테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며 한마디 하면 남편은 2마디 했어요. 야, 넌 언제쯤 욕 안 먹고 살래? 그러길래 좀 똑바로 좀 하면 좀 좋아? 아휴, 사업하는 남편 마음 편하게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 게 네 일이야? 아유, 짜증나 죽겠네. 어느샌가 남편은 저를 야라고 부르더군요.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는데 대놓고 제 국물만 주는가 하면 삼겹살을 먹을 때였어요. 제 앞에는 비계만 대부분인 고기만 놔주더라고요. 이 밖에도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대해서 쓰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냥 사람처럼 대접해준 건 결혼하고 몇 달 뿐이었다는 말만 쓸게요. 그런데 왜 이혼하지 않았냐고요. 갈 데가 없었거든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하필 결혼하고 2번의 유산을 거치는 바람에 제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그 전에 다니던 공장 일은 엄두도 못 내고 겨우 집안일만 하는 것도 벅찬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살 자신이 도무지 없었어요. 다 핑계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아빠에게 버림받고 엄마 돌아가신 다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겼는데 이것 또한 깨질까 봐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네요. 웃긴 건 그렇게 참다 보면 화가 쌓이고 결국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처음엔 화나는 말도 나중에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었어요. 오죽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을 넘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남편이 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저를 보며 근데 너 말이다. 일은 언제 할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살 거야? 씩충이처럼. 나가서 뭐라도 좀 하거라. 정 안 되면 몸이라도 팔던가. 아유,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였네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한마디 하더군요. 물론 이번에도 저를 탓하면서요.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진짜 주구장창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우리 엄마도 엄마지만 그걸 또 다 듣고 있는 너도 참 한심하다. 내 살다 너처럼 자존심 없는 인간도 처음이네. 맞아요. 당시 저는 자존심이라곤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존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어요. 한때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결론은 며느리, 아내 취급은커녕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삶이라니. 정말 절망감에 아무것도 못하겠고 머릿속에는 그냥 죽을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생활이 3년, 4년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 그러한 고통마저 무뎌지던 즈음 아빠에게 그랬듯 제게도 미국에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이야기이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한 외국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이 외국인이지 그냥 이국적으로 생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었는데 제 이름을 대며 혹시 미영이 언니 맞아요? 하길래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덥석 안으며 기뻐하는 겁니다. 전 황급히 밀쳐내며 누구신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했더니 아빠 이름을 대며 자기가 아빠가 낳은 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잘 몰라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네요. 아빠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는 게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터라 전 무슨 용건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슬픈 표정을 하며 아빠가 돌아가셨다며 눈물을 글썽이대요.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러 왔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때는 물어볼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절 짜증나게 했어요. 언니, 근데 죄송한데요. 배고파서 그런데 밥 좀 주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누군 줄 알고 밥을 찾나 싶어 어이가 없었죠. 마침 마실 나간 시어머니가 곧 돌아올 시간이라 저는 그 아가씨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백반을 시켜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빠 인생도 참 기구하긴 하더군요. 그 아가씨, 아니 이제 제 동생이니 동생이라고 할게요.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처가살이를 하기 시작한 아빠는 1년 동안 엄마에게 돈을 보내다 그만 걸려버렸다네요. 가뜩이나 동양인 남자가 자기 딸이랑 결혼한 것도 화가 나는데 전부인에게까지 돈까지 보내던 아빠는 제대로 찍혔고 그때부터 아빠는 장인과 부인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살게 되었대요. 저보다 딱 4살 어린 그 아가씨는 표시가 나긴 했지만 한국말이 아주 능통했는데 그건 아빠의 교육 방침 때문이랍니다. 비록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지만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 절대로 한국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아빠는 시간 날 때마다 한국말을 가르치셨죠. 거기다 제 이야기를 늘 해주셨답니다. 자기는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고 말하며 나중에라도 꼭 한 번은 다시 보고 싶다고 그러셨다는데 전 지금도 믿지는 않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셨겠죠. 아무튼 자기를 수라고 소개한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그리고 엄마를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돼버려 유일한 혈육인 저를 찾아왔다며 가진 돈은 비행기표로 다 쓰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식당에서 훌쩍거리는데 참으로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저 사는 것도 형편없는데 거기다 덤으로 동생이라는 호까지 붙이고 살 판이니 밥 먹는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렸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랑 나랑은 이제 둘밖에 없는 가족 아니니? 마침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 자리도 알아봐주고 너 있을 곳도 한번 찾아보자. 일단 배고플 테니 어서 먹어. 부족하면 더 시키고. 그리곤 저는 잠시 볼 일이 있다며 편의점을 찾아 들어가 남편 카드로 현금 서비스 20만 원을 받아서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받아. 나도 돈을 타서 쓰는 처지라 많이 못 줘서 미안해. 그러자 동생은 자꾸 저희 집을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만류를 해도 황소 고집이더군요. 그래서 차만 금방 마시고 가라 말하고 데리고 갔는데 동생은 자기가 한국말을 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괜히 질문 받는 거 싫다고 그래서 알았다 했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어머니도 집에 와 있고 남편도 집에 일찍 와 있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동생을 소개하고 차를 마시는데 완전히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군요. 동생이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떠듬떠듬 영어로 몇 마디 걸던 남편은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한테 와, 답답해 죽겠네. 근데 이제 와서 한국을 왜 온 거야? 혹시 여기 빌붙으려고 온 건 아니겠지, 엄마? 당연하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니, 생각해보니 열받네. 쟤는 지 동생을 왜 여기에 끌고 온 거야? 저 등신 같은 거.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활짝 웃으며 대화를 했지만 이미 다 알아듣고 있을 동생에게 정말이지 부끄러웠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 대화만 봐도 한 번에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동생을 보내고 또 한 소리 제대로 들었습니다. 전 미안하다고만 하고 머릿속에는 온통 동생을 도와줄 방법만 모색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다시 연락이 온 동생은 이번에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웬 호텔 주소를 찍어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준 돈으로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아니라 의아한 마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동생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재산의 상속녀였죠. 아빠가 동생의 할아버지네, 그리고 동생의 친엄마까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할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게 된 거고요. 돈이 없는 척한 거 외에는 다 진실을 말한 거더라고요. 아빠 이야기를 포함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 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어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언니, 이제 새 출발하자. 이혼하고 나랑 같이 미국 가는 건 어때? 아빠가 언니 몫으로 유산도 남겨놨거든? 할아버지랑 엄마 몰래 말이야. 대신 며칠만 있다가 이혼하자 그래. 나도 언니가 이렇게 당하는 거 보는 이상 그냥 곱게 돌아갈 수는 없거든?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디부터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전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딱 2번 봤을 뿐인데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전 그날 집으로 가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인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어쩐 일인지 싱글벙글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듣자 하니 아주 운 좋게 큰손 투자자를 만났는데 한 달에 최소 3,000개짜리 계약을 하자 그러더랍니다. 책임지고 물량만 차질 없이 맞춰준다면 무조건 계약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며 남편은 공장을 늘려야 한다고 시어머니랑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100% 확실한 게 아니라 좀 불안하다고, 나중에 계약 안 한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남편은 호기롭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덧붙여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위험 부담 없이 어떻게 크게 성공하냐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타박하기까지 했고요. 전 동생의 연락을 받고 며칠 뒤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는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쯤 알려볼 만도 한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나지만 네 인생을 생각해봐.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차라리 넌 네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갈게. 근데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 돈 뜯어갈 생각은 접고. 알겠지? 나 요즘 공장 새로 확장 공사하느라 현금이 무지 딸리거든? 그나저나 너도 참 운이 없다. 나 이제 완전 대박나기 직전인데 그걸 못 참고 먼저 이혼하자고 해주네. 고맙다. 꼭 복 받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저토록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전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조만간 한번 다시 볼 날이 있으니 꼭 참고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직접 접수했고요. 그리고 동생이 머무는 호텔로 가서 쇼핑도 하고 처음으로 사람답게 지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제 앞으로 벌써 개설에 5억이라는 돈을 입금해주며 일단 언니 유산 중에 일부만 입금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언니와 언니 어머니께 지은 죗값이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거야. 나는 미국 갈 준비할 테니까. 알겠지? 참,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아침부터 좀 바쁠 테니까 전날 일찍 자. 하루하루가 구름에 두둥실 떠가는 기분이었네요. 그러다 토요일 꼭두 새벽부터 저를 깨운 동생은 미용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게 하더니 백화점에 가서 검은색 정장을 사줬어요. 그리고 외제차까지 렌트해서 찾아간 곳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저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투자자야. 들어가 보면 알 거야.
여기까지 와서 뭐가 무섭겠냐. 든든한 동생도 있겠다. 전 당당하게 들어갔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 말까지 더듬는 겁니다. 우리 언니가 바로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예요. 짜잔! 되게 놀라셨나 보다. 뭐 내가 생각해도 놀랍긴 하겠다. 언니 뭐해?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언니가 정해야지. 그제서야 대충 윤곽이 그려지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었던 그 투자자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다 동생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허리를 굽혀가며 여보 제발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 빚까지 졌어. 공장 늘린다고 좀 살려주라. 예정을 생각해서. 그래 아가야 우리 사정 좀 받아오. 이렇게 부탁한다. 전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사람의 대접을 받는구나. 여보? 당신? 아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호칭을 오늘 한꺼번에 들으니 참 감동적이네요. 투자 같은 소리 하시네. 니들한테는 1원도 아까워. 그리고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참 맞다. 몸이라도 팔라고 했지 아마?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동생은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고 안에선 몇 차례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으로 왔고요. 벌써 3년이나 되었네요. 나중에 동생한테 들었는데 남편은 동력심에 그만 발주량은 적어도 꾸준히 거래해온 단골 거래처들까지 다 끊고 오로지 대박만을 노리다 제대로 망해버려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연히 빚더미에 앉아 그 빚 갚는 것만 해도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 하는데 정말 통쾌하다는 표현 말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현재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럭저럭 벌이는 되네요. 동생과는 작년까지 같이 살다가 동생이 결혼하고 따로 살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서 자주 보며 잘 지내고 있고요. 아빠를 절대 용서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제 인생을 구해준 동생을 낳아준 건 고맙네요.